예, 조금 쉬다 오셨나요? 그, 음, 뭐랄까. 그거를 말해 주려고 했었는데, 딴 건 아니었고,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애가, 왜, 네 강의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찍으면 한번 보여주거든요. 여러분한테 올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만, 이제, 왜 네 강의에는, 딴 학교나 딴 쌤들 하는 거에는 이제 얼굴이 나오던데, 왜 네 강의에는 네 얼굴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줬죠. 제가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가 된 게 이제 작년부터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작년부터였지. 작년 1학기 때부터였으니까. 그래갖고 비대면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학교에서 뭐 지원해주는 게 없었어. 마이크도 네 돈으로 사라. 뭐 웹캠도 네 돈으로 사라. 그리고 뭐 PPT도 알아서 해라. 녹화 프로그램 정도는 어떻게든 구해볼게.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만 이제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는 빌렸어요. 당시에 핀 마이크 제가 원래 헤드셋 마이크 갖고 할라 했는데 이게 약간 너무 찌직거리더라고. 그래갖고 주변에서 유튜브 한답시고 이제 핀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핀 마이크 좀 빌려줘 해가지고 마이크 빌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컴퓨터는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 웹캠이 다 달렸잖아. 그래갖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학부 다니면서 일원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1원인 강의가 있잖아. 2학점 뭐 3학점 해가 교양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장학금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하는 1원인 강의에 튜터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교수님 강의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PPT가 나오다가 자기 얼굴 나오다가 PPT 나오다가 얼굴 나오다가 이러다가 또 어느 때는 PPT 구석에 그러니까 PPT 구석에 요만큼 이제 자기 얼굴이 나와. 요런 식의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뭐랄까 그 겜방 실황할 때 그 모드잖아. 플레이하는 모습 여기 나오고 이제 여기는 게임 플레이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또 저렇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그 강의를 준비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 선배는 강의 찍을 때 그 얼굴 나오게 찍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얼굴이 안 나온대. 그래갖고 왜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제 수업 들을 때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 얼굴이 나오면 거기 포스트잇을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고 나오면은 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 실강처럼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칠판 판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서는 지금 요 빨간 펜 갖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가능할 것 같으면은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그냥 길 가다가 봐도 솔직히 모를 거 아니에요. 웹캠으로 봤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괜히 판서할 자리 차지하고 별로 안 좋은 웹캠 화질 갖고 제 얼굴을 그리고 제 방이 지금 뒤에 보면 되게 난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여줄 바에야 그냥 빼놓고 하자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얘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원래 이래갖고 안경 끼면 비슷해. 어쨌거나 대충 요래 생겼어. 자, 그래갖고 자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인식론이라는 걸 했었죠. 두 번째로는 분석적 사고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이걸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이제 논리지라고 하잖아.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언스 얘가 과학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흔히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에요. 과학적 지식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과학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해봅시다. 가령 뭐 지구는 둥글다. 뭐 그리고 뭐 공전한다, 자전한다, 물은 짜다, 뭐 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다 과학의 어떤 분과에서 뭐 이제 산출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지구는 둥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분과 뭐 지구과학이니 물리 천체 물리학이니 이런 데서 나온 지식은 아니잖아. 옛날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던 지식이니까. 그때는 뭐 기하학이라고 해야 하나? 지리학이라고 해야 하나? 뭐 어쨌거나 그런 즉 과학에서 나온 지식을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지식이에요. 근데 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적인 학문 활동이에요. 나중에 그 귀납 논증하면서 하겠지만 과학 논증을 할 거예요. 과학 논증은 기본적으로 전부 대부분 경험적 활동이야. 뭐냐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결론을 얻어내잖아요. 실험과 관찰이라는 게 경험적 활동이야. 그러니까 실천적 활동. 여기서 경험하고 논리가 되게 대조입니다. 논리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같이. 수학도 뭐 손으로 써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그 대상, 그 지식의 대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경험은 대신에 이제 실험, 관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지식을 경험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 옛적에 그 어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는 분과학문의 준말이거든요. 과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 가지 분야가 모여있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인데 과학의 영어가 사이언스잖아요. 근데 이 사이언스는 원래 뜻이 지식이라는 뜻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16세기 맞나? 어쨌거나 존 로크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윤리나 정치나 이런 거 했던 사람 알 거예요. 존 로크가 뭐지? 이권 분립인가? 삼권 분립인가? 뭐 어쨌거나 그런 거 주장했던 그 아저씨 있어. 영국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쓴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오성론 맞을 거예요. 이게 판본마다 조금씩 제목이 달라갖고 요 책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사이언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과학 로크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뉴턴 살 때 그 뉴턴은 과학자가 아니라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했나? 잘 모르겠는데 철학이라는 용어가 있어. 얘는 필로소피의 번역어야. 얘는 번역어예요. 얘는 필로소피라는 외국어가 있었고, 근데 이 외국어는 실제로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학문이라는 말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냥 뭐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 필로소피라고 붙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작 뉴턴은 자연 철학자였고, 뉴턴은 자연 철학자. 자기가 하는 거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죠? 자연 철학이라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지가 속한 과목도 이제 자연 철학이었어. 그리고 뭐 애덤 스미스는 뭐였죠? 도덕 철학자였죠. 도덕 철학 교수였거든요. 에딘버러 대학의 도덕 철학 교수였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학문이라는 느낌의 그 단어예요. 지금이야 뭐 철학이라고 하면은 필로소피를 뜻하게 됐지만 어쨌거나 옛날에는 서양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필로소피라고 하면 그냥 무슨 학문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 요런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쨌거나 사이언스란 말이 지식이었고, 옛날 옛적에 서양 애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경험적 지식이 있어. 그리고 논리적 지식이 있을 거야. 논리적 지식에는 논리학 지식, 뭐 아까 봤던 거 A는 A다 같은 거, 그리고 수학적 지식, 기하학적 지식 같은 게 속하고, 경험적 지식에는 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말이 속해 있는데, 옛날 옛적에 요 서양 애들이 말했던 진짜 의미의 지식은 요거였어요. 경험적인 거는 지식이 될 수 없었어. 왜냐하면은 쟤네들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어. 항상 참이라고 얘는 반드시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근대 들어서 이제 모던이죠. 알 들어가나? 어쨌거나 서양에서는 그냥 현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근대와 현대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어쨌거나 근대 들어가지고 베이컨이라는 아저씨가 프란시스 베이컨, 요것도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베이컨이라는 아저씨가 신기관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신기관이라는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기관이라는 책의 어떤 패러디, 오마주 정도 될 건데, 거기서 이제 경험적 지식의 어떤 뭐라 해야지?
경험적 지식의 어떤 우월성은 아니고 걔를 재조명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있었던 과학혁명과 맞물려가지고 과학적 지식은 대부분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험적 지식의 위상이 옛날보다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지식이라고 했던 게 옛날 옛적에는 요런 의미였는데 지식이라고 부르면 대충 요런 의미였어. 그래서 근대 이전의 지식이라고 하거나 뭐 근대 초의 지식이라고 하거나 적어도 설학 안에서는 지식이라고 할 때 경험적 지식하고 논리적 지식을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갖고 옛날 옛적의 지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런 느낌의 논리적, 신학적. 왜냐면 신은 거의 신학적, 신은 관찰 대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해, 신학적 지식이. 그래갖고 요런 느낌의 지식이었는데 이후부터는 과학적 지식,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지식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됐다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분석적 사고입니다. 요거는 살펴봤고요. 분석적 사고라는 거는 비판적 사고랑 마찬가지로 분석이랑 사고로 나눌 수 있겠죠. 요 사고는 추론입니다.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데 분석은 나눌 분자에 나눌 석자예요. 쪼갠다는 소리죠. 여러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가 주어질 거예요. 명제라는 거는 참거짓이 판단 가능한 문장을 말하는데 어쨌거나 문장이 주어져. 그럼 문장은 기본적으로 철수는 뭐 남자다 이런 거 해봅시다. 문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뭐 조사 같은 거 빼고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들은 의미를 가지고 요 의미는 하나가 아니에요. 의미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장에 적합한 의미가 있습니다. 얘를 정의라고 할게요. 데피니션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석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들을 파악을 해야 하고 그 단어가 가진 의미들을 파악해야 하고 그 의미 중에 이 문장의 이 맥락에 딱 맞는 의미를 포착해내야 돼요. 이런 사고를 분석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장의 그 문장을 구성 요소들로 나누고 그 구성 요소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문장의 그 글에 어떤 그 주장, 논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분석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볼 거 개념, 의미,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명제라는 게 뭔지 안다.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고 비판적 독해를 할 수 있다는데 실강이었으면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강이라서 확인이 안 되잖아. 물론 줌으로 하면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70명이 들어 앉은 곳에서 과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을 말해 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분석적 사고라는 걸 할 건데 얘 분석적 사고가 적용되는 대상은 텍스트라는 겁니다. 텍스트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텍스트는 이제 메모장으로 글 써가지고 저장하면 txt 파일로 되죠. 그걸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잖아. 글만 생각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뭐 글, 그리고 그림, 도표, 사진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가능한 대상을 전부 텍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할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쭉 읽고 좋구나. 뭔 소린지 모르겠구나. 요런 어떤 기호의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고 틀린지, 뭐 어느 점에서 좋고 어느 점에서 나쁜지 요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글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면서 읽을 거예요. 요거를 텍스트 분석이라고 할 겁니다. 분석 나눈 거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혹은 레포트 쓴다고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텍스트 분석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프 보고 분석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능 칠 때 막 경제 같은 거 했던 학생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같은 거 했던 학생들, 그리고 뭐 이과 같으면은 물리 같은 거 선택했던 학생들, 역학 문제 풀 때 그래프 주어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뭔가 그래프 주어지고 그거 해석해가지고 문제 풀고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런 거를 전부 텍스트 분석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텍스트 분석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이유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독해. 이제 단어를 빠뜨리거나 잘못 읽음. 물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확한 독해를 할 일이 거의 없지. 왜냐면은 딱 압축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가끔 이 논문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 경우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논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지만 책 같은 경우에 전공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껍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책 도대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대충 읽는 거야. 그 책을.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듯이 전공책을 읽으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몰라. 다른 학과는 잘 모르겠는데 철학과, 법학과, 그리고 뭐 사회학과? 사회학도 텍스트 중심으로 하는 데 있죠. 뭐 요런 애들은 전공서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유명한 학자의 책 같은 거, 그 사람의 저서 같은 걸 이제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다른 과는 모르겠으니까 철학과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라는 사람이 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요 책은 안 읽어보는 사람은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신기한 일이지? 안 읽었는데 어떻게 내용은 알지? 어쨌거나 그런 책이 있는데 요 책이 보통 이해가 안 된 이유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그 책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런 책은 안 팔리겠죠. 잘 대중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분량을 많이 해주지도 않았고 출판업자들이 많이 찍어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두꺼우면은 기본적으로 출판을 거부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버트런트 러셀하고 화이트헤드가 수학의 기초인가? 그 두 사람이 역작이거든요. 수학의 기초라는 책을 써가지고 출판하려고 이제 출판사에 들고 가니까 출판사에서 이런 책은 안 팔린다고 출판을 안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비 출판을 했어. 근데 그 책을 보고 오스트리아의 언놈이 낚여가지고 이제 옥스퍼드로 오게 되죠.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책들은 두꺼우면 안 팔리고 기본적으로 안 두꺼워도 안 팔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쓴 저자들은 최대한 책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어를 꼼꼼하게 다 신경을 써서 골랐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고르진 않았겠지. 그래도 그 저작에 쓰여 있는 거의 모든 단어는 각각 나름의 어떤 용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소설 보듯이 우리가 소설 볼 때 모든 단어를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 평론이나 연구할 때 빼고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조립을 해. 명사들 보고 동사 보면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조립을 하고 싹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이름이랑 걔가 뭐 했는지 기억나는데 거기에 쓰여 있던 뭐 부사나 형용사 같은 건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전공서라는 걸 꼼꼼히 안 읽고 소설책 보듯이 보게 되면 단어를 빠뜨리거나 비슷한 단어를 잘못 읽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독해가 어렵게 되죠. 이 경우를 부정확한 독해라고 해요. 참고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불성실한 독해가 있어. 뭐냐면은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책에서 쓰여 있는 단어들 혹은 그 책에서 배경으로 깔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책이 읽혀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 가령 제가 아까 말했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다 쳐봅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 근대 철학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되게 당연한 걸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왜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지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 내용을 알고 봐야지만 이 책이 얼마나 그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 혁신적이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뭐 썩 와닿지 않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배경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전문 논문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전혀 내용이 안 들어오겠죠. 그럴 경우에 불성실한 독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반성적 독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두 개를 다 했어. 그리고 읽었어.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얘를 읽고 다 읽었다. 끝 하면은 이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나서 내가 오늘 읽은 부분을
얘가 무슨 소리 했지라는 식으로 쓰면서 정리라도 해야지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즉 무반성적 독해라는 요 세 가지 부정확한 독해, 불성실한 독해, 무반성적 독해라는 요런 환경 때문에 텍스트 분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이게 제가 예문으로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완성되어야 하는 물음에 대해 물음을 받는 대상은 존재이다. 우리의 물음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규정을 정해보겠다는 의미로 그 존재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설명되든 상관없이 존재자는 자체의 기반 위에서 이미 이해되고 있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존재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철학적 제1보는 바로 우회적인 우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존재자를 존재로 규정함에 있어서 마치 그 존재가 존재자로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존재자를 다른 존재자로 환원함으로써 그 유래로부터 뭔가를 설명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원래 같으면 이제 이 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죠? 자, 이 글을 읽고 한 번에 이해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자기가 이해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은 동어 반복을 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건 거는 알아. 존재, 그리고 존재자,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요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요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요약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존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 왜냐면은 학부생들, 철학과학 전공하는 애들도 대답할 수 없어. 원래 학부는 이런 거 대답 못하는 상태로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학부 때 이해했다고 하면은 뭐 굉장한 거겠지. 그냥 적어도 저는 학부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존재라는 말, 존재자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이것의 예시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 글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글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단어와 요 단어,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요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일상적인 언어니까 이제 저 두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이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분석적 사고라는 거는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읽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개념들을 선택을 해서 그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글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활동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인간의 사고라는 거를 글의 구조하고 비교해서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고가 따로 있고 그 사고가 글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고 속에는 있는데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생겨. 근데 현대 들어서 언어 철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인간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사고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고의 구조는 언어의 구조랑 똑같다라는 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구조를 많이 비교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사고가 현실화되면은 글로 쓰일 테니까 보통 글의 구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가장 큰 단위를 이제 생각이라고 하고, 글에서는 장이랑 절이라고 합시다. 장하고 절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글 한 편이에요. 챕터라고 하면은 장이고 섹션이라고 하면 절인가? 뭐 섹션 요 단어 아닌데 기호로 요렇게 쓸 거예요. 섹션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14절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장하고 절은 뭐 그게 진짜 무슨 글의 목차에 있어서 장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 한 편을 말하는 겁니다. 글 전체 글 한 편. 요거를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럼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추론이라는 거는 판단들이 여러 개 모인 거예요. A 판단,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요래 넘어가는 활동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추론은 추리라고. 우리한테 A가 주어지면은 우린 A를 바탕으로 B를 생각하고 B를 바탕으로 C를 생각하고 C를 바탕으로 D를 생각하는 요 활동 자체를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글로 표현되면 단락이 됩니다. 가령 A라는 판단은 한 문단으로 나오고 다시 요 스페이스 하나 하고 다시 다음 단락 쓰고 스페이스 하나 하고 다음 단락 쓰고 하겠죠. 요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제 추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락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구성하는 건 판단이에요. 판단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글에서 나타나면은 문장으로 나타날 건데 문장보다는 명제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왜냐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문장은 명제라는 거거든. proposition이라는 거. 판단은 명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판단이라는 거는 뭐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A는 B다라는 거 있죠? A is B라는 형식이 있다고 쳐봐요. 요거를 기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판단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A라는 것이 B라고 판단한다라는 의미에서 판단이에요. 요거는 의미로 정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서양 애들이 그래 써왔어. 저게 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글로 나타나게 되면 명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을 이루고 있는 건 개념이에요. 조사들 같은 거 빼고 그냥 명사들, 뭐 동사들 이런 거 있죠. 뭐 형용사들 같은 것도 속할 수 있겠지. 그런 개념들은 이제 글에서는 단어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거는 요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요것들을 보고 뜻을 요것들의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은 아래의 구성 요소로 분석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부터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있었죠. 요거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렇게 쪼개갖고 비판이라는 단어와 사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비판적 사고라는 저 말의 의미를 알아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하라 했어 내가. 왜 기억을 하라 하겠어.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빵 터지는 부분인데 이제 빵 터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볼게. 다음 세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일과 시간에 PX에서 냉동 사 먹고 배부르다고 저녁을 무단결식한 박이병. 두 번째, 상사에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는 6시에 퇴근한 김사원. 세 번째, 호식이 2마리 치킨 시켜가지고 혼자서 다리 4개 다 먹은 이모군. 요 세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은 두구두구두구 짠! 개념이죠.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 이 개그를 짤 때만 해도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반응을 잘 모르겠어. 참고로 군인들은 밥을 결식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특히나 이병 따위는 밥을 결식할 수 없어. 왜냐면은 그 피드를 해주는 것 자체도 어떤 전투력 유지의 어떤 의무랄까? 뭐 요런 게 있거든. 그리고 상사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퇴근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알았죠? 그런 사람이 있대. 난 보지 못했어. 왜냐면 내가 퇴근하는 사람이라서. 어쨌거나 남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은 그 일 끝날 때까지 남하고 좀 같이 있어줘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본인 상대가 그 다리살보다는 가슴살을 좋아하는 이제 헬창이라고 하더라도 치킨을 시킨 상황에서 다리 먹을래라고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난 그게 어떤 뭐랄까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어쨌거나 배려의 덕 이런 느낌. 요 세 사람한테 없는 건 개념입니다.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이라는 거 컨셉이에요. 참고로 컨셉션도 개념이죠. 여기서는 딱히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노션도 개념이잖아. 아이디어도 개념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대충 요겁니다. 요것도 가능하긴 한데 적어도 얘는 아니야. 얘는 저희 쪽에서는 관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개념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요거까지도 아니고 보통 컨셉에 해당을 하는 말이에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물들이 있는데 어떤 띵들이 있어요. 띵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어. 혹은 비슷한 애들 아니라도 상관없어. 어떤 애들이 묶여 있는데 걔네들의 유사한 부분을 묶어갖고 이름, 기호를 부여한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기준이 보통
저 이름이 돼요. 요 이름이 돼. 그래가지고 개념이라는 게 그 기준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똑같은 거가 보통 되죠. 기준을 참고로 이 기준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을 앞에 놓고 걔네들이 공통된 게 뭐지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건 알 필요 없어. 요게 언어 철학이 아니라 인식론의 기본이거든요. 인식론적 내용은 여러분이 딱히 필요가 없는데 개념이라는 게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only one 대상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셋이야.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쭈름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이 어떤 소물자로 써야 하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랬으나? 어떤 집합 A에 속해. 그럼 얘가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거 있죠. 도구가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앞집 멍멍이도 속하고 뒷집 초코도 속하고 옆집 치킨도 속하고 뭐 어디 햇반이도 속한다고 합시다. 개라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앞집 멍멍이, 뒷집 초코, 옆집 치킨, 그 외 햇반이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거를 묶어갖고 거기에 개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기준과 이름이 똑같진 않아.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이 이름하고 똑같게 되죠. 그래갖고 어떤 개념이 있는데 개념은 개, 고양이, 뭐 미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의미를 가져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의미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개념들은 의미를 되게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의미를 되게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 물론 의미를 완전 생뚱맞게 부여하면 안 되겠지. 그 옛날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다른 사람하고 개념을 전혀 다르게 쓰는 아저씨 이야기 나오거든. 뭐 딴 사람이 책상이라고 부르는 걸 그 아저씨는 뭐 꽃이라고 부른다거나 요런 느낌? 그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 어쨌거나 의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개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연적, 익스텐션한 거랑 내포적, 인텐션한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외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의 외연이라고 하면은 이건 논리학 용어거든요. 그 개념이 적용되는 예시들을 말해요. 그래갖고 고양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앞집 나비, 뒷집 치즈, 뭐 아랫집 야옹이 요런 것들이 되는 거지. 참고로 여기에 고양이의 외연에 속하는 것들은 코리안 쇼컷, 쇼컷인가? 페르시안 블루, 그리고 샴 요런 것들은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얘네들 자체가 어떤 또 하나의 개념이죠. 물론 고양이라는 개념 집합을 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시라고 할 때는 어떤 사물 자체를 말합니다. 코리안 쇼컷이라는 사물은 없죠. 그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고양이들이 있을 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들은 그 개별의 고양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별의 고양이들 여기 있죠. 얼마나 무서워. 이를 발톱을 세우고 있고. 참고로 고양이는 애랑 어른 때랑 달라지는 게 머리 크기래. 그러니까 머리 크기는 똑같고 몸뚱이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내포적인 의미가 있어. 어떤 개념의 내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그 개념이 나타내는 어떤 속성이나 특성.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주는 어떤 기준이 내포라고 부릅니다. 내포. 이런 게 있어요. 고양이라는 걸 해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내포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 다리가 4개고 털이 있고 야옹하고 우는 애를 고양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사전 찾으면 저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물론 야옹하고 우는 거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개념에 나름의 내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내포적 의미는 그 개념에 속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 그 나중에 보면은 내포적 의미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6가지 기준인가 그걸 볼 거예요. 그 기준만 대충 만족한다면은 나름의 내포적 의미를 붙이는 거는 허용됩니다. 가령 여기서 이런 것도 있죠. 외연과 내포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외연이 넓을수록 내포는 어떻게 될까? 외연이 넓다는 의미는 뭘까요? 외연이 넓어. 외연이 넓다는 소리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애들이 많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예시들이 많아. 그러면 내포는 어떻게 될까? 내포는 이제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아진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외연이 좁으면,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좁아지면은 내포는 길어지겠죠. 왜냐면은 그 좁게 하면 할수록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로 외연이 넓으면 내포는 좁고 외연이 좁으면 내포는 넓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둘 사이에. 자, 개념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의미를 가지는데 요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ambiguity랑 vagueness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ambiguity를 애매성, vagueness는 모호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애매하고 모호는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원래 애매모호라고 쓰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애매성하고 모호성을 나누는 이유는 ambiguity랑 vagueness의 번역어를 만들기 위해서 걔네 둘을 나눈 거지. 실제로 그 우리나라 국어 용법에서는 저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섞었어도 상관이 없어.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꼭 몰라 어딘가서 요런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번역어이기 때문에 딱히 요 맥락에서 쓰이지 않는 이상 그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애매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단어나 용어가 뜻이 두 개야. 근데 비슷한 뜻이 아니라 다른 뜻 두 개야.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명료하잖아. 얘 보면 확실합니다. 밤, 배, 눈, 잠자리 같은 거.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두 개인 동음이의어들이 애매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특정 맥락에서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가령 예시로 들었던 거 침대는 잠자리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잠자리가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 슬리핑 플레이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 잠자리가 있다 라는 말을 쓰면은 그 잠자리가 그 드래곤플라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베드룸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애매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개념의 적용 범위, 외연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개념이 적용되는 정도가 다를 경우에 모호하다고 합니다. 가령 대머리, 중산층, 자유, 민주주의, 예술, 추상적인 개념일 경우에 모호성의 문제를 가집니다. 대머리는 추상적인 개념은 아닌데 이게 대표적인 모호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대머리의 역설인가? 어쨌거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머리가 얼만큼 없어야지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령 지금 여러분의 머리 상태를 생각을 해봐요. 이거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가령 이런 사람의 상태를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대머리인가?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셀 수 있으니까 대머리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걸 빽빽하게 그렸다는 거는 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빽빽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머리라는 건 도대체 머리카락이 얼마나 없어야지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 근데 대머리가 존재하는 건 확실해. 요게 대머리의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존재는 확실한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보통 그럼 대머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 예시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써요. 어쨌건 대머리라는 거 몇 올이 빠져야지만 혹은 몇 올부터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혹은 머리카락과 두피의 어떤 드러난 면적의 관계가 몇 대 몇일 때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죠. 중산층이라는 것도 그래요. 나라마다 기준 다 다르죠.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는 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갖고 중산층을 나누는데 뭐 딴 나라에서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뭐 외국어, 뭐 요런 거 갖고 나눈다. 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방종이냐 라는 거. 민주주의, 위의 나라도 민주주의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고 섬나라도 민주주의고 대륙나라도 민주주의죠. 어느 민주주의가 맞는지, 자 요런 것들. 예술도 그렇죠.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요런 거 따질 때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런 의미들이 여러 개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의미가 저런 두 가지 문제, 애매하고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글에서 이제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데피니션 한다고 해요. 외형과 내포를 분명히 하는 것. 요 두 개를 합쳐서 의미라고 하잖아.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해요. 정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정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약정적 정의는 새로 개념을 만들 때 쓰는 정의예요. 이 개념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의가 보통 명확해. 이런 상황을 이런 것을 이렇다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가령 뭐가 있을까? 뭐 과학에서 쓰는 개념들은 대부분 약정적 정의로 만들어져요. 왜 약정적 정의로 만들어지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를 빌려와서도 여기서는 맥락을 다른 맥락에서 쓸 거기 때문에 약정을 해야 돼. 가령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몰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그 중등교육의 영향일 거야. 분명히 힘이라는 단어, 포스라는 단어나 힘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물리학에서 차용을 해서 이걸 써. 그래가 나름의 맥락에서 쓰지. 그러면은 그 물리학적 힘의 정의는 그 맥락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요거를 꼭 그 맥락을 일상생활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가 반대로 된 거죠. 맥락을 잘 가려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그 소재로는 상관이 없어. 원래 개그 소재 중에 이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씀으로써 개그를,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유머라는 어쨌거나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약정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 하려고 이랬지? 어쨌거나 약정적 정의라는 게 있고, 보통 과학에서나 기술, 지금 최첨단의 분야에서, 굳이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간에 최첨단의 분야에서 뭐 우리 분야에서는 이 단어를 다른 데서 빌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약정적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전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사전적 정의는 말 그대로 사전에 나오는 정의야. 근데 이 사전적 정의라고 하면은 이게 사전에 나오는 게 옳고 나머지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전적 정의는 수없이 많은 의미들이 이제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대부분의 국어 사전이 그런 식으로 모은 거라면은 모으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야 할 건데 내용이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럼 저게 맞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오류할 때 배울 겁니다. 사전이 이제 우리나라 사전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티가 안 나.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오래된 나라들이 있잖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든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요. 자기가 보기에 요 단어는 요 뜻이 맞다 생각하면 그게 1번에 가 있어. 보통. 그래갖고 사전 편집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전의 어떤 뭐라 해야지? 신뢰도 같은 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가령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주동이라는 되게 유명한 국어학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만든 국어사전이 뭐 되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의 명성에 힘입어서. 어쨌거나 사전적 정의라는 거는 떠돌고 있는 이미 있는 의미들을 모아가지고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실린 것만이 옳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린 건 많이 쓰인다라고 해야지 타당합니다. 정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외연 중심 정의가 있어요. 이거를 지시적 정의, 지칭적 정의라고 하는데 뭐 다 기억해둘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해두면 돼.
사례 또는 하위 개념을 열거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가령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본다 생각해봐요. 야, 스마트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누군가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란 하면서 내포를 설명하기에는 내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혹은 내포로 설명하기에는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포적 설명 갖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 갖고는 설명하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야, 스마트폰이라는 거, 그 아이폰이랑 갤럭시 같은 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 경우에는 외연 중심적 정의를 사용한 겁니다. 그 글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죠. 뭐 이런 상황 글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게 제가 대표적이라고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외연 중심적 정의는 외연이 없는 거에는 쓸 수가 없어요. 당연한 소리겠지. 그래갖고 예시에 용과 켄타우루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용이나 켄타우루스가 외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저 두 개에 해당하는 거를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저게 마치 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용이라는 거, 켄타우로스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외연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연적 정의를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미디어에 이제 접촉된 게 많으니까 적어도 공통된 미디어를 접한 사람이라면은 외연적 정의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생각해봐요. 야, 용이 뭐냐? 라고 하면은 그 왜 드래곤볼에 나오는 애, 구슬 다 모으면 나오는 애 라고 하거나, 그 왜 그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애, 그 날라다니는 노마뱀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야, 켄타우로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켄타우로스가 뭔지는 아나? 그 사람인데 말이야. 요래 생긴 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 그 헤라클레스 스승 케이론 같은 애들. 설정상 얘네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튼튼하고 더 잘났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도 마지막에 켄타우로스 땅에 가나? 그럴 거예요, 아마. 반인 반마라고 하면은 보통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나름의 켄타우로스를 만들게 되죠. 대표적으로 요런 것 중에 하나가 엘프예요. 엘프 알죠? 요 귀뼈족 요래 생기네. 참고로 엘프, 너무 뭐라 해야지, 트롤같이 그려졌다. 엘프가 귀가 뾰족하고 금발의 미형이라는 그 설정은 서양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일본의 로도스토 전기라는 그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디트리라는 엘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애가 현재 나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엘프 이미지의 기원이에요. 귀가 뾰족하고 미형의 금발, 그리고 하얗고 오래 사는 종족. 원래 엘프라는 건 그냥 숨요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이미지가 있기 전까지는 엘프는 난쟁이로도 많이 그려졌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롤이라는 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생긴 이후부터는 엘프는 뭔가 고고한 숲속의 무슨 민족이 됐고, 트롤은 못생긴 난쟁이 종족이 된 거지. 어쨌거나 요런 외연 중심적 정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포 중심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적 정의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가 요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특징, 기준을 제시해서 정의를 하는 것. 가령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세 변의 각 꼭지점이 60도인 삼각형, 요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그 개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요것들 이제 막상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내포 중심적 정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의 내포 중심적 정의가 뭐니? 라고 하면은 글쎄? 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내가 그거가 할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때 내포 중심적 정의, 분석적 정의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최근유와 종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최근유와 종차라는 게 뭐냐면은 논리학에서는 유개념이라는 게 있고 종개념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개체라는 애가 있겠지. 유개념하고 종개념은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 밑에 있는 개념이 종개념이야. 그리고 개체는 종개념에 속해. 요 세 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체에는 소말이라고 하면 안 되네. 어쨌거나 유개념에 이제 네발동물이라는 유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거나 생각해 봐도 돼요. 네발동물, 다리가 4개인 동물이 있어.
그러면은 요 네발 동물이라는 유개념 아래에 속하는 개념. 유개념 아래에 속하면 종개념이고 종개념 바로 위에 있으면 유개념이에요. 그냥 네발 동물이라는 유개념에 속하는 애로는 개, 고양이, 말, 소 등등등이 있겠지. 얘네 요런 종개념들이 속해. 근데 개, 고양이, 말, 소에는 또 각각의 개체들이 있을 거야. 네 발짜리 무슨 실제 동물들이 있겠지. 근데 얘네들을 서로 구분하게 해는 개, 고양이, 말, 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사이를 종차라고 합니다. 종개념 사이의 차이라고 해서 종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최근류는 종개념 위에 유개념이 있고 유개념이 있고 유개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발 동물 위에는 동물이 있고 포유동물이 있고 포유동물 위에는 그냥 동물이 있고 동물 위에는 또 생물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종개념 바로 위에 있는 개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 해서 유개념 최근류라고 불러요. 그 최근류와 종차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만들면 돼. 가령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옛날 예적 아리스토텔레스식 인간 정의를 보면은 이성적이라는 게 종차예요. 즉 그리고 동물이라는 게 최근류야. 인간이라는 거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인데 개, 고양이, 말, 소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징은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건 추리 가능한 동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옛날 예적 폴더폰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는 통신기기야. 최근류를 통신기기라고 하고 얘네 둘 사이의 종차를 뭐로 할까? 뭐 안드로이드를 쓰는 이라고 해볼까요? 아이폰 빼고. 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통신기기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적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분석 정의를 이제 내릴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개념이 있고 개념에는 의미가 많아. 의미 중에 우리가 필요한 의미를 콕 집어내는 걸 정의라고 하는데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정의, 어떤 개념의 의미를 만들어낼 때 다음 요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을 진술해야 돼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을 정의하는데 스마트폰은 보통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각형인 것이다. 사각형인 통신기기다 라고 해버리면은 물론 스마트폰의 분석적 정의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유별난 정의는 아니겠지. 자, 두 번째,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돼. 즉, 그 개념이 그 정의에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으로 가는 차이다. 당연한 소리지. 자동으로 가는 차니까 자동차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어떤 기구인데 뭐 가솔린으로 가는 뭐 내연기관을 이용한 뭐 어떤 기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 거지. 자동차는 자동으로 가는 차이다. 고양이는 고양하고 우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넓으면 안 돼. 인간은 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 털이 있을 뿐더러 두발 동물이긴 하지만 털이 있죠. 이거는 이제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 옛날 옛적에 그 그리스 시절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이상한 아저씨거든요.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아카데미 옆을 지나가는데 아카데미 옆 맞을 거야. 아카데미 옆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토론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아카데미 안에 있던 애들이 인간이라는 거는 털 없는 두발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얼척 없어갖고 병아리를 하나 구해다가 병아리 털을 다 뽑아가지고 담장 안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인간이 있다 라고 하면서 던지죠. 병아리 털을 다 뽑았으니까 털이 없는 두발 동물이잖아, 병아리가.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한 정의가 인간의 정의면 얘도 인간이겠네 하면서 이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라는 고사입니다. 참고로 이거의 뒷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병아리가 그 인간 정의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를 고치냐면은 인간은 털이 없고 발톱도 없는 두발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는 인간은 털도 있고 발톱도 있지. 차라리 부리가 없는이라고 하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즉 너무 넓으면은 다른 것들이 속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좁은 것도 안 돼요. 인간은 흰 피부를 가진 남자이다. 백인 남성이란 뜻이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전부 저래 생각했어. 자, 그랬죠?
그래서 여성도 저기 속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투표권도 없었고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자, 다섯 번째, 너무 애매하거나 수사적인 표현은 안 됩니다. 가령 이게 훨씬 더 어떤 직관적인 이미지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개념이라는 게 나의 이해를 돋구기 위한 거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뚜렷한 표현을 쓰는 거죠.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뭔가 확실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여섯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부정으로 정의를 하면 안 돼. 가령 인간을 정의할 때 그 털없는 두발 동물이 안 된다고 해서 적어도 인간이 소는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은 소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물론 그것이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외연이 넓어지죠. 인간은 소가 아니다 하면 말도 인간이냐? 라는 식으로 될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의 내릴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포지티브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명제를 해야 하는데 명제를 할 시간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개념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